감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진수희 전 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 의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조용히 잘 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네. 욕할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하시던 분들 다 자리 다 없고요. 네.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임기 끝나고 네. 그 이후에 제 행보가 네. 지금 그분들하고는 좀 달랐어서. 아니, 쓴소리는 했지만 그래도 바른 소리 했잖아요. 새겨 들어야죠.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꼭 권력을 잡으면 쓴소리 바른 소리가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권력을 잡으면 쓴소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외되게 된다. 이거에 동의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말이 또 그것도 걸린다.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수 의원님. 글쎄, 저는 민주당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냈을까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 정도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어렵사리 여야 간의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일단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과정 중에 이상민 장관 불러다가 정말 집요하게 추궁을 해서 국정조사 끝날 무렵에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민주당이 세게 몰고 가는 그게 맞지 않았을까. 그때 가서도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던가 대통령이 해임을 안 시킨다던가 하면 그때 이제 민주당이 해임안을 내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뒤늦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는 빌미랄까 뭐 이런 걸 주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시기가 늦었거나 너무 빨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유가족이라는 변수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그 유가족들이 너무 강하게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도 이상민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는 그래도 유가족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어딘가에서는 수용해 줘야 되지 않냐 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국정조사 합의했으면 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안이든 탄핵안이든 내는 게 상식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좀 더 빨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유가족의 그 절절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니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했겠구나 이 정도입니다. 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해임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회가 어찌됐건 야당들만 모여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미 한번 거부했잖아요. 이미 한번 거부한 거는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그때 외교부 장관을 그때 해임 건의한 거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썩 그 근거나 이런 게 명분이 국민의 지지를 약했다고 생각을 해요. 얻지도 못했다고 봐야죠. 얻지도 못했고 그러나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내지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의 뜻은 존중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국정조사 합의까지 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게다가 지금 하필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 이 예산 처리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그런 거랑 이 맞물려 가지고 또 연말 국회가 파행되는 이 연례 행사처럼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 저 포함해서 국민들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어?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회에서 사실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낼 사안도 아닌 것이 이 정도면 자진 사퇴하고 보통은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죠. 이렇게 버티다가 온 것이라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너무 감싸고 돈 것 같고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지금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가는 전략이라면 또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시는 것이고 다만 저는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은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냉각은 맞지만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을 연계하는 것은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가 삐끄덕거릴 수는 있다. 네. 그건 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삐끄덕거린다고 보고 그걸 이제 풀어내야
12시간은 임의로 좀 자유롭게 하면 결국은 노동자들 입장에선 주 69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장시간 과거 노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 개혁이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나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맞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도 또 고려해야 되고요. 네. 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이제 이 상황으로 귀결된 거에는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는 이제 민주당이 3년 일몰 3년 연장한 거 굉장히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사실은 정부가 그 대규모 노조에 휘둘리지 않고 이번에는 원칙적인 대응을 계속 견지를 했고 또 국민 여론이 정부의 이런 대응 방식에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화물연대로서는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몰제 3년 연장을 해준 그것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거는 정부의 대응이 좋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 기조를 이어가면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노동개혁의 고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권고안이 나왔죠. 오늘 나왔습니다. 네네. 노동개혁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권고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고령화 시대로의 변화에 좀 부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예컨대 이제 정년 연장이랄지 지금까지 연공 서열식의 임금 체계를 이제 완전히 성과급으로 바꾸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 떨어진 생산성에 부응하는 맞는 그런 임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금 피크제의 효과를 거의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또 근로시간이라든지 아까 최 의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그다음에 자율성 이런 거를 굉장히 좀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서민들 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 같이 들어온 개념들인데 이게 선진국에서 받아들여질 때는 노동복지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가 잘 되어 있을 때는 이게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우리의 경우는 일자리에서 쫓겨나면 그 이후의 대책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극한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 안전망이 일단 부족하기 안전망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시기에 예를 들면 지금 한국노총은 그나마 좀 타협적이고 협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노총도 압도적으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거는 노동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키워드는 우리나라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도 불안하고 세계 경제, 한국 경제도 불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물연대 하나의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래서 화물연대가 백기투항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조로 노동개혁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더 사회적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되살아날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오래 일하는데 더 일해야 돼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협의 이런 토론은 필요합니다. 이런 또 화두를 던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시작된 거니까 네. 지금부터 의견 수렴하면서 그렇죠. 합의를 네. 이뤄나가는 민주당도 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해. 네. 안을 내야 되고 노동계도 그렇죠. 일단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계는. 네. 근데 노동계도 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아주 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더 좋은 안을 내야 됩니다. 요거는 이런 토론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 핵심부가 윤핵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전 대통령실 김성회 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유가족들을 이렇게 거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슴지 않고 거친 말이 아니라 막말을 넘어서는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못 말려놓고 왜 그걸 책임을 정부한테 지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논평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네. 그냥 무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는데요. 뭐 이거 정쟁화. 그렇죠. 정쟁한다. 악용된다. 예. 사건으로. 네, 악용한다. 예. 그거는 뭐 악용한다. 잘못된 것.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고요. 거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이 좀 숨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계산이 뭘까요?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다음 전당대회에 대표직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룰을 당원 그 비율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이고 좀 그런 강성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네. 지금 의도적으로 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의원님의 해석에 대해서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원래 저러세요. 원래 합리적이세요. 네. 합리적인 분이 능력이 사실은 있고.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아주 세게 비판을 했어요. 뭐 사이코패스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다문화 비서관 김성회 씨가 계속해서 막말을 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반복해도 그리고 비난을 당해도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왜 내 말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중권 씨가 뭐 사이코패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왜냐하면 그런 말들에 박수 쳐주는 또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만을 머릿속에 담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계속 비슷한 그 막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기억자 붙은 분이 대표에 나온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에 강신업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해서 강신업 변호사구나 사람들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권성동 전 대표가 다시 대표 도전한다고 하니 그건 뭐 아까 진수희 전 장관님 말씀대로 네. 뭐 당대표 되려면 일단 집토끼 모아야 되거든요. 그 집토끼 소구력을 가진 말을 하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집토끼님들도 그런 격한 발언이나 격한 것에 반응하실 건지 그 네. 부분은 뭐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그냥 곁다리로 민주당도 네. 소위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그 강성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또 그런 되게 강한 메시지들도 내고 계시니까 아까 양당이 마찬가지라는 그런 부분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데 개딸들이 그런 면이 있다면 맞는데 사실 개딸들 찾아보면 이런 식의 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폄훼한다거나 이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양상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과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셀피를 찍었잖아요 선수들과. 근데 그 선수들한테 가서 악플 다는 거는 그건 개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악플은 개딸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어떤 분들이 예. 그래요? 그건 일반적인 악플이라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 그 셀카 찍은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악플을 달 정도인가. 근데 그게 개딸이다라는 건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모함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아닙니다. 지나친 악플 이거 진짜 어디 좀 추방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강성 지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려고 정치인들이 막말을 쏟아넣는 이런 경쟁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저런 사람들 옐로 카드 주거나 네. 2번 잘못하면 레드 카드 해가지고 퇴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연말인데요. 연말인데 특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거의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하는데 복권은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수 의원님. 저는 이 사면 복권하고 관련해서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밖에
밖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굉장히 고령이시고 고령인데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대요? 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고령이시죠. 네. 몇 년 동안 또 수감 생활을 하셨고 네. 앞으로 사면 복권이 돼도 정치 활동을 재개하거나 이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수감 중이죠. 네. 만약에 사면까지는 모르겠는데 복권을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분이 저지른 그 범죄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여론을 왜곡하고 하는 이런 범죄였기 때문에 이분이 사면 복권까지 되면 바로 정치활동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사면까지는 몰라도 복권해서 정치활동을 다시 하게끔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려면 김경수 지사 사면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어요. 그럴 걸 뭘 곁다리로 MB 사면의 부담을 김경수 지사 사면으로 뭐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키는 느낌이라서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면 복권이라는 건 예를 들면 법률적인 판단을 너무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판단을 대통령이 했을 때 그 판단의 결과는 국민들이 그게 한쪽 국민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MB가 고령인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형기가. 징역 17년 받았죠? 17년 받았으니까. 그리고 산 기간이 별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너무 대사면을 하든지 정말. 그리고 김경수 지사 건은 저는 개인적인 부패 비리도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표적으로 집중적으로 파져서 여러 엇갈린 진술이 있었는데 일방적인 진술만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다. 이 부분이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개인적인 부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뭐 사실은 최초로 업무 방해라는 이 기이한 명목으로 처음에 시작된 이런 거를 사면 복권을 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 매우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부패 비리보다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저지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아까 여론을 왜곡하는. 진 의원님한테는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되겠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어요. 네. 뇌물을 받아가지고 네. 이 민주주의의 이 대통령의 이 근간을 훼손했는데 이 부분을 법치를 외치고 법과 원칙을 외치는 보수주의자라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뇌물을 받은 거 그거 뭐 삼성에서 변호사비 대납 뇌물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억울해할 거다. 네. 뭐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제가 아니 뭐 김경수 지사도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정. 네. 이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수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그리고 청와대요. 그리고 외무부가 다 연관이 돼가지고 뇌물을 받았어요. 그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김경수 지사도 확정됐습니다. 아무튼 김경수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반성이 없었다. 대선 여론 조작의 주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래서 복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풀어야 될 건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전부 본인이 수사해서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알죠. 네. 그런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이 모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면 복권을 할 때는 그 차원이 넘는 더 큰 차원의 대화합이나
이게 없이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정치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네. 정경심 전 교수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사실 정경심 전 교수도 그분이 했던 일에 비하여 그리고 처음에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씌워졌던 그 여론 재판에 비하여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가 조작 가족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소위 표창장인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다 저건 저렇게 받을 만하다 아니거든요. 저부터가 이건 너무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을 넘은 대화과 무슨 그런 대사면 이런 취지로 MB를 풀면서 다 풀어야지 MB 풀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만 사면시키면 그게 어떻게 본래 사면 법권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네. 때문에 형집행정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의료진 판단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연동된 조국 교수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그런 게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만 이 시점에서 네. 사면시키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에 네.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까? 3월에는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렇죠. 예. 그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네. 저는 주류가 아니라서 네.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를 매일매일 팔로우하기는 좀 힘든데 지금 뭐 당권 주자로 얘기되는 분들은 열심히 지역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그 스피커들 네. 입으로 지금 룰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연말에 국회가 저런 상황이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한쪽에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왜 노동개혁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 정부가 연금개혁 시동을 네. 걸고 있고 또 건보 개편안까지 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또 국회 차원에서 입법할 수 있는 걸 하는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지. 그렇죠. 이런 논의를 네. 이런 법안을 내고 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힘의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미래를 설계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준은 윤심이냐 아니냐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이게 진짜 문제. 지금 국민의힘 정체성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오히려 윤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뭔지를 들죠.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상한 게 그러면서 MZ 수도권 미래형 당대표 선거를 하고 미래형 총선을 하겠다고 또 비대위원장이 하시는데 네. 제가 제일 이상한 건 MZ 수도권 떠오르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떠오르고 네. 그와 연관되어서 홍준표 대표가 MZ 소구력이 굉장히 커요. 전 대표가.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MZ 소구력이 큰데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뭔가 이상하고 안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유승민 하는 것 같은데 각종 조사에서 보면 네. 그런데 왜 또 유승민은 절대 안 돼. 누가 유승민을 꺾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룰 변경을 이야기함에도 유승민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 룰을 바꿔야지 안 그러면 유승민이 당 대표까지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러는 상황이 저는 참 참담하고요. 제가 네. 속해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를 것이며 총선에 우리가 과반 획득 못하고 실패하면 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총선 이전 기간, 네. 총선 이후 기간 5년 전체를 그냥 여소야대로 식물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번 총선에 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레임덕이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특정인이 아무리 미워도 왜 미운지 제가 보기엔 근거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네. 유승민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게 가장 두려워요. 민주당 가장 두렵습니다. 네. 솔직히. 그런데 특정 주자들은 유승민 전 대표야말로 민주당의 역선택이다 이렇게 역선택이라는 단어의 뜻이 네. 저 사람이 저 당의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이
훨씬 더 편하겠다. 이럴 때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두려운 후보가 유승민 의원인데 맞습니다. 그 유승민 대표를 국힘의 당대표로 역으로 선택을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진수 의원님한테 좀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다 같이 모셔가지고 얘기 듣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각종 개혁안에 대해서도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역선택 통할까요? 국민의힘 역선택. 잠시 후에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네. 자, 진수 의원님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에서 맞고요. 6시 2부에서 유승민 의원과